Bienvenido a mi Latam. 나의 라틴 아메리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5번째 강의입니다. 역사로서는 세 번째 강의가 되겠고요. 지난번 시간에 이 아메리카 지역에 있는 마야, 아스텍, 잉카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문명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 중에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소개를 간단히 해드렸습니다. 지역으로는 메소아메리카 지역과 안데스 지역으로 나누고 시기별로는 전고전기, 고전기, 후고전기 이렇게 나누었죠. 자,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뭐 다양한 문명 중에 그중 또 중요한 것들을 소개했고요. 오늘은 이제 가장 중요한 라틴 아메리카 원주민 문명 중에 가장 중요한 마야 문명, 아스텍 문명, 잉카 문명을 차례대로 다뤄볼 텐데요. 오늘은 마야 문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야 문명은 메소아메리카 지역 고전기에 있었던 문명입니다. 그 고전기에 멕시코 시티, 지금의 멕시코 시티 지역에는 여기가 멕시코 시티가 이 지역에 있었죠. 그죠? 이 지역이 멕시코 시티 지역. 이 지역에는 테오티와칸 문명이 있었고 이 마야 문명은 이 남쪽에 여기가 이제 멕시코로 말하면 치아파스주, 유카탄주 이쪽인데요. 그리고 과테말라 이쪽 지역에 있었던 문명이 마야 문명이에요. 그 고전기에 있었던 대표적인 문명이 테오티와칸 문명과 마야 문명인데 사실상 그 이후에 있었던 문명들 톨테카 문명이나 아니면 아스테카 문명 이런 문명들은 문명의 수준에서는 사실은 테오티와칸이나 마야보다 많이 떨어져요. 이 테오티와칸과 마야를 그리스와 로마에 비교한다면 톨테카나 아스테카는 뭐 게르만족 의 문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럴 정도로 문명의 수준이 가장 앞섰던 게 바로 테오티와칸 문명과 마야 문명인데 테오티와칸 문명은 그 규모 면에서나 아니면 그 신들 거기서 나온 신들 겟살과떨신 뭐 이런 신들이나 신들의 기원이라는 그런 점에서 테오티와칸 문명이 주목을 받는다면 마야 문명은 그야말로 가장 우수한 문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야 문명의 역사를 우선 간단히 살펴보면 마야 문명은요, 그 고전기에 1차 마야 문명이 있었고 후고전기에 2차 마야 문명인데 왜 이렇게 나누느냐 하면 처음에 마야 문명이 있었던 곳은 요 지역이에요. 요 지역에서 주로 마야 문명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으로 뭐 티칼이나 그 다음에 여기 빨랭께 요런 것들이 대표적인 문명이죠. 그죠? 요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어느 날 사라집니다. 이 지역에서 1차 마야 문명이 다 사라지고 이 유카탄 반도로 이동을 해가요. 그래서 2차 마야 문명은 여기서 꽃을 피우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유적지가 치첸이사, 그다음에 욱스말, 치첸이사, 뭐 툴룸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왜 1차 마야 문명이 사라지고 2차 유카탄으로 옮겨갔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또 설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특별한 문자가 없어서 역사를 기록하고 이런 게 잘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원인을 적어 놓은 게 없어요. 이런 역사에 대해서 기록한 게 거의 없으니까 지금 다 추정할 뿐인데 뭐 설들이 많습니다. 뭐 심지어 전염병 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란설도 있어요. 이 속에서 어떤 내란 때문에 멸망하고 일로 옮겨갔다라는 설도 있고, 그다음에 외부 침입설도 있고요. 이 북쪽에서 온 어떤 침략자들 때문에 도망갔다 이런 설도 있고, 그다음에 가장 유력한 게 가뭄설이에요. 가뭄이 들어서 일로 옮겨갔다 뭐 이런 설도 있는데 다 어떤 가설일 뿐이지 완전히 증명된 건 없습니다. 하여튼 1차 마야 문명에서 이쪽으로 옮겨가서 2차 마야 문명이 있었다는 거. 그 대표적인 유적지들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티칼이 있는데 1차 마야 문명의 대표적인 유적지는 티칼이 있는데 이 티칼은 아마 제가 본 마야 문명 중에 가장 신비로운 게 이 티칼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 티칼은 지금의 구아테말라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아테말라 사람들은 이 마야 문명이 바로 티칼에서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마야 문명의 그 발생지가 바로 과테말라다. 이런 거를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면서 이야기를 해요. 과테말라 사람들이요. 근데 이 티카를 가려면은 정말 가기가 힘들어요. 사실 테오티와칸 같은 곳은 멕시코 시티에서 뭐 버스 타고 1시간만 가면은 있으니까 보기가 쉬운데 이 마야의 유적지, 특히 티칼 같은 곳은 우리나라에서 가려면은 멕시코 시티까지 이제 아에로메히코 타고 가야 되죠, 그죠? 가서 거기서 또 과테말라 시티까지 또 비행기를 타고 가야죠. 그럼 과테말라 시티에 가면 거기 가면 하루에 한 번씩 뜨는 프로펠러 비행기가 있어요. 사람들 한 100명 타나요?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타는 것 같아요. 티칼 가는 그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뭐 물론 뭐 차로 가도 되지만 좀 위험하기도 하고 시간도 너무 많이 걸려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 비행기를 타고 이제 티칼에 가면 그 티칼을 구경하고 저녁에 다시 그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그런 일정이 있고 내가 좀 추천한다면 여기서 티칼에서 하루 정도 자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티칼 유적지 바로 옆에 보면 이 티칼 유적지를 그 발굴하던 사람들이 썼던 번갈로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지금은 호텔로 개조를 해서 쓰고 있거든요. 뭐 방도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비용도 굉장히 비싸고 그런데 거기에 하루 정도 머물면 이점이 뭐냐 하면 이 밤늦게 티칼 유적지를 들어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티칼 유적지에서 보는 밤에 그 피라미드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는 그 정글의 모습들, 해질 때의 그 정글의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다 그러는데 사실은 저는 그걸 못 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기서 하루 자긴 잤거든요. 잤는데 그걸 보려고 밤에 들어가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정글 속에. 그래서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걸어 들어가다가 도저히 못 가겠다 해서 그냥 걸어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 여러 사람들이 가면 아마 그런 거를 같이 가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좀 용기가 없었던 게 참 지금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티칼 유적지는 정말 정글 속에 있어요. 다른 것들은 다 개발이 되고 이래서 막 그런 정글 속에 있는 그야말로 정글 속에 이런 모습을 느낄 수가 없지만 티칼은 그야말로 정글 속에 피라미드들이 이렇게 몇 개가 뚝뚝뚝 쏟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신비로운데 그래서 그 티칼 유적지 보러 가면 정글 속을 막 헤치고 가는데 그 위에 막 원숭이들이 있으면서 막 먹다가 먹는 것도 막 땅에다 버리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참 신비로운 곳이에요. 그리고 피라미드들도 가장 아름답다고 과테말라 사람들은 자랑을 많이 하죠. 마야 유적지 피라미드들 중에 가장 아름답다 그래요. 또 이 중남미의 원주민 문명이 우리가 보러 가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웬만한 피라미드들은 다 올라갈 수가 있어요. 우리 이집트 피라미드는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중남미의 원주민 문명에 있는 피라미드들은 다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서 직접 안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 이러니까 그런 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티칼에 있는 피라미드들도 웬만하면 다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올라가는 길이 너무 계단이 가팔라서 뭐 추락사로 죽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냥 올라가게 해놨어요. 그래서 뭐 가다가 떨어져 죽는 거는 그건 네 책임이고 그냥 올라가게는 해줄 테니까 올라가라 이런 식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 점에 있어서도 참 신비롭고 그런 문명이 바로 티칼입니다. 그래서 그 정글에서 또 자면 저녁에 한 9시 되면 불을 다 꺼야 되거든요. 거기 비누도 일반 비누 못 쓰고 거기 뭐 친환경 비누 이런 것만 쓸 수가 있고 거기 안에 배치되어 있는 그런 것만 쓸 수 있고 9시 되면 또 동물들이 자야 되니까 불 다 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찍 자야 되고 근데 정말 신비로운 체험은 새벽에 한 4시, 5시쯤 되잖아요. 그러면 이 동물들이 기상을 하기 시작하는데 일어나서 온갖 소리들을 내는데 정말 그야말로 정글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저는 평생 아마 처음 들어보는 그런 소리들을 그때 다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정말 막 이상한 온갖 동물들의 소리가 다 나는데 정말 신비로운 체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한 번 정도 자면서 그 정글에서 해지는 모습도 한번 보고 아침에 그런 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하면 이 자는 비용이 만만치는 않은데 한 150불, 한 200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하는데 그래서 한 번 정도 정말 정글 속에서의 그 하룻밤 이런 의미에 있어서도 한번 충분한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1차 마야 문명의 또 유적지가 빨랭케가 있어요.
팔렌케는 이제 멕시코에 있는 건데 팔렌케도 가는 게 만만치 않아요. 멕시코 가서 멕시코 시티까지 가서 멕시코 시티에서 비행기를 타고 치아파스 주의 주도인 뚝스텔라 구티에레스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한 2시간 가는데 그 뚝스텔라 구티에레스에 내려서 또 거기서 버스를 타고 산크리스토발 델라스 카사스라는 그 원주민들 마을 중에 가장 번성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거기 가서 이제 거기서 짐을 풀고 호텔에 있으면서 거기서 또 버스를 타고 한 2-3시간 산길을 해서 가야 나오는 곳이 팔렌케예요. 물론 그렇게 안 가고 반대쪽으로 해서 타바스코 주의 비아에르모사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거기까지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서 팔렌케로 들어가면 쉬운데 그러면 볼 수 있는 게 팔렌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산크리스토발 델라스 카사스를 가야지 그 마야 문명의 후손들이 오늘날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거를 추천하지 이 팔렌케만 본다면 뭐 비아 에르모사로 해서 그렇게 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건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산크리스토발까지 가서 막 그렇게 가자 팔렌케를 가자면 참 가기가 쉽지 않은 곳인데 그래도 여기 가면 야 내가 잘 왔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팔렌케에도 피라미드들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 정글 속에 있는데 그 뭐 티칼만큼 그렇게 깊은 정글은 아니지만 이 부분이 다 정글이고요. 이 정글 속에 있는 이런 피라미드들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 피라미드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보면은 참 건축물들도 굉장히 아름답고 이 팔렌케가 가장 큰 특징은 요 피라밋인데 이 피라밋의 이 안에 그 마야의 그 황제를 파칼 황제의 무덤이 여기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 주로 중남미의 피라밋들은 무덤의 용도가 아니라 주로 신전의 용도로 많이 쓰 있거든요. 그 위에서 이제 신이 제사 지내고 뭐 이랬던 곳인데 그래서 이집트 피라밋은 용도가 무덤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중남미 원주민 문명의 그 피라밋들은 주로 이제 신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팔렌케에 있는 이 피라밋 지하에는 무덤이 나왔기 때문에 뭐 꼭 다 그렇다. 다 이게 신전이고 무덤은 아니었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게 되었죠. 그죠? 그 파칼 황제의 그 무덤을 덮고 있는 그 관뚜껑 거기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정말 그려진 그림이 아니라 조각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이게 지금 멕시코 지금 시티에 가면 그 멕시코 인류학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마야관에 가면 그걸 갖다 놨거든요. 보면은 정말 거기에 조각을 보면 이 마야인들이 얼마나 예술적이었는지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명이 바로 팔렌케 문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 마야 문명을 대표하는 것은 바로 치첸 이사죠. 치첸 이사는 가는 방법이 2가지인데 하나는 멕시코 시티 가서 멕시코 시티에서 유카탄 반도에 있는 유카탄 주의 주도인 메리다라고 있거든요. 그 메리다로 가서 버스를 타고 한 2시간 가면 치첸 이사가 있거든요. 그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좋아하는 그 칸쿤 있죠. 세계적인 휴양지 그 해변 그 칸쿤까지 멕시코 시티에서 칸쿤을 가서 칸쿤에서 차를 몰고 치첸 이사까지 이건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치첸 이사까지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칸쿤이 좋은 게 뭐 해변도 아름답고 모래도 좋고 뭐 정말 좋지만 또 하루 정도 시간을 내서 그 마야 문명의 유적지들을까지 볼 수 있다는 거. 그게 또 칸쿤의 매력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가장 가볼 만한 게 뭐 툴룸도 있지만 이 치첸 이사도 좋거든요. 이 치첸 이사는 마야의 그 도시들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도시가 아닌가, 그 신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요게 창물이라고 하는데요. 요게 창물이라고 하는데 여기 사람이 이렇게 딱 누워서 옆으로 이렇게 돌아다 이렇게 보고 요 위에 이렇게 쟁반 같은 거를 딱 들고 있잖아요. 이게 창물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그 인간 재물의식 할 때 썼던 그 쟁반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1차 마야 문명에는 이 창물이 없어요. 근데 2차 마야 문명부터 보면은 이 창물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이 창물은 바로 톨테카 아스테카인들이 주로 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치첸 이사를 보면 이 창물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2차 마야 문명은 이 북쪽에서 이 톨테카에 의해 정복을 당했었구나. 또 아스테카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었구나. 그래서 그들의 그런 것들이 여기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그 영향을 받아서 알 수 있는 게 그런 점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창물이기도 해요. 그런 문명이 이제 치첸 이사고요. 그 다음에 2차 마야 문명을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욱스말이라고 하죠. 욱스말은 메리다에서 차로 한 1시간 정도 가면 있는 곳인데 메리다 시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게 이 욱스말이에요. 이 욱스말은 이 피라밋의 모습, 이 둥글면서 이런 피라밋은 이 욱스말밖에 없어요. 전부 다 이런 형태의 피라밋들이 많은데 이렇게 둥근 형태로 이렇게 만든 이런 피라밋은 욱스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피라밋으로 유명하고 또 이게 그 메리다 시에서 가깝기 때문에 밤 늦게 여기 야간 조명을 켜서 막 마야의 의식 같은 거 이런 것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 볼만한 곳이 바로 욱스말이기도 해요. 자, 마야 문명의 역사와 그 대표하는 유적지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왜 그러면 마야 문명을 중앙아메리카 최고의 문명이라고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야인들은요 수천 권의 책을 썼던 사람이에요.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죠. 이 그림이 바로 마야인들이 썼던 책인데요.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요 하나가 무화과 나무 그 껍질을 벗긴 거예요. 벗겨서 거기다가 스케치를 해요. 스케치를 하고 그 위에다가 다양한 색깔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리고 그걸 이제 엮어서 책을 만드는데 이렇게 해서 마야인들이 수천 권의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스페인 사람들이 정복을 하고 자기들 카톨릭을 전파하려고 하니까 마야인들이 이 책을 놓고 이 책을 마치 성경처럼 이 책을 떠받들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화가 나서 이걸 다 불태워라. 악마의 종교의 성경 이런 거는 다 불태워야 된다 해서 다 태워버렸어요. 근데 그 정복자들 중에 일부는 이게 너무 신기하니까 몰래 감추어서 유럽으로 돌아갈 때 가져갔던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런 게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서 유럽의 뭐 도서관 같은 데 남아있어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남아있는 게 딱 4권이 있어요. 독일의 드레스덴에 있고 그 다음에 스페인의 마드리드에 있고 그 다음에 멕시코에 한 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 한 부 있고 이렇게 해서 이 4권이 남아있는데 참 아쉽죠.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많이 남아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사라진 것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이 이 책에다가 뭐를 적었을까? 이걸 처음에는 알 수 없었죠.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적었는지를 처음에는 알 수 없었는데 또 학자들이 대단해요. 그걸 또 연구를 다 했네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일단 여기 나오는 이 이제 아주 초보적인 상형 문자들인데 이런 상형 문자들을 하나씩 다 뽑았어요. 다 뽑아서 컴퓨터로 다 대조를 해보니까 요 4개의 사본에서 나온 문자가 6,700개 2번 이상 나오는 문자가 6,700개고 그 다음에 한 번 정도 나오는 문자가 7,500개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다 따지고 했는데 사실은 뭐 그러면서 이제 알 수가 없었는데 그 마야에 관련된 책들 초기에 신부들이 썼던 책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발굴이 되면서 그런 것들을 보고 좀 이해를 하고 뭐 이러면서 이 내용들을 지금은 거의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로 그럼 무슨 내용일까? 주로 이제 천문학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항상 하늘을 관찰하는 데는 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언제 비가 올까, 뭐 언제 농사를 지을까, 뭐 이런 것 씨를 뿌릴까, 뭐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마야인들은 두 번째로 이 천문학에 있어서 놀라운 수준을 보여줬던 겁니다. 마야인들은 크게 종교력과 태양력을 동시에 사용해요. 태양력은 우리처럼 1년이
365.24 며칠인가를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피라미드, 치첸이사에 있는 이 피라미드인데요. 이 피라미드에요, 계단 수가 보면 91개예요. 그러면 이 사방에 다 있으니까 364개잖아요. 그죠? 364개잖아요. 거기다가 위에 하나 해서 365개를 요 피라미드에다가 구현해 놨던 거죠. 그죠? 자, 이 산은 어떻게 하느냐?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야인들이 종교력을 사용했는데, 종교력은 마야인들은 모든 날에다가 20가지 상징물에다가 숫자 13을 더해서 1년을 260일로 만들어요. 260일. 그러면은 이 20가지 상징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20가지 상징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요. 악어, 바람, 집, 도마뱀, 뱀, 죽음, 사슴, 토끼, 물, 개, 원숭이, 풀, 수수, 호랑이, 독수리, 콘도르, 지진, 칼, 비, 꽃, 요런 20가지 상징물이에요. 뭐 동물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자연 현상도 있고, 뭐 식물도 있고, 뭐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의 상징물을 20가지를 뽑고 거기다가 숫자 13하고 해서, 그러니까 오늘은 악어 1의 날이다. 오늘은 뭐 뱀 2의 날이다. 그 다음에 오늘은 집 3의 날이다. 이런 식으로 서로 매치를 시키니까 그 매칭이 260가지의 조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260일에는 각각의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는 날에는 뭘 해야 되고, 무슨 그 달에는 또 뭘 해야 되고, 뭐는 또 무슨 날에 해야 되고,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간 지간에서, 천간은 뭐 가벌병정 무기경신 임계하고, 지간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주술에 해서 천간, 하늘의 움직임과 땅의 움직임을 연결시켜서 뭐 갑자년, 을축년 뭐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서 60가지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종교력과 태양력이 겹치는 걸 보면 260과 365를요, 최소 공배수를 내면 18,980이에요. 근데 그거를 365로 나누면 52가 돼요. 그래서 이 52년, 그러니까 365일이 52년이 되면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중앙 아메리카 지역 사람들에는 52년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이 52년은 바로 종교력과 태양력이 만나는 거예요. 우리도 갑자년, 을축년 해서 이렇게 천간과 지간을 하다 보면 10개와 12개잖아요. 그죠? 하늘의 움직임 10개, 땅의 움직임 12개 해서 조합을 하면 60개 조합이 되고, 거기에 다시 딱 돌아오는 걸 우리가 환갑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종교력과 태양력이 만나는, 그죠? 처음의 상태로 딱 돌아오는 지점이 바로 52년이에요. 52년이 되면 딱 돌아와요. 그러면 이 52년마다 의미 없는 날 13일이 있어요. 종교력의 그런 그 상징물이, 아무런 상징물이 적용되지 않는 날이 13일을 더해줘요. 이 13일을 더해줍니다. 그러면 이 13일이 뭐예요? 52 나누기 13 하면 4잖아요. 그러니까 4년마다 1일을 더해주는 거죠. 그죠? 4 곱하기 13 하면 52잖아요. 그러니까 4년마다 1을 더해주는 셈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태양력은 우리는 1년 365일씩 있다가 4년마다 366일이 딱 한 번씩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마야인들은 그 52년마다 13을 더해주는 거죠. 52년마다 13을 더해주면서 1년이 365.24 이걸 정확하게 맞춰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문학에 있어서는 거의 뭐 오늘날의 그런 수준과 비교해서도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수준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재밌는 거는 이 마야인들이 이 52년 주기마다 이 13일을 제대로 넘기지 못하면 세상이 종말을 할 거라고 이 사람들이 항상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을 잘 넘기면 또 다른 52년을 맞이하고, 또 잘 넘기면 또 다른 52년을 맞이하고,
이런 게 나중에 아스텍으로 전해져서 아스텍의 인간 재물의식의 기원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마야인들의 인류 종말일이 원래 계산대로 하면 2012년 12월 21일이었어요. 그 한 10년 전이었죠, 그죠? 그때 뭐 마야인들이 그런 행사도 많이 하고 인류의 종말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막 그랬던 게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다시 52년을 더해 보겠습니다. 52년을 더하면은 언제가 되죠? 2064년이 되겠죠, 그죠? 2064년이 마야인들이 또 2064년 12월 21일이 또 마야인들이 예언하는 그런 인류 종말일이에요. 이때에 이제 13일을 또 잘 넘기면 또 새로운 52년이 시작되는 거죠, 그죠? 뭐 이때까지 살려면은 젊은 사람들은 이때까지 살아서 이 종말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지켜볼 수 있겠네요. 한번 꼭 이때까지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꼭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마야인들은 천문학뿐만 아니라 수학에 있어서도 아주 재능이 뛰어났던 사람들이에요. 수학도 아주 발달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아라비아 숫자는 십진법을 사용하잖아요. 그죠? 이 십진법은 어디서 나왔느냐? 손가락 10개에서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래서 십진법을 사용하는데, 이 마야인들은 손가락, 발가락까지 합쳐서 20진법을 사용합니다. 자, 20진법을 어떻게 표기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점 하나가 1이에요. 1, 2, 3, 4, 5가 되면 짝대기로 이렇게 꺼요. 그러면 이게 5가 되죠, 그죠? 5. 그럼 6은 짝대기 하나에다가 점, 7은 짝대기 하나에 점 이렇게 하고, 10은 그러면 짝대기 2개죠, 그죠? 11 이런 식으로 하고, 19가 되면 짝대기 3개에 15에다가 점 4개 하면 19가 되잖아요, 그죠? 19가 되면 한 단위 올라가야 되죠. 한 단위 올라가서 그러면 이게 두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돼서 1단위는 0이고 0이니까 0은 이렇게 표시해요. 0은 이렇게 표시해요. 1단위는 0이고 그 다음에 20단위에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21은 이렇게 표기하고, 그죠?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야 문자에서 만약에 이런 거를 봤다. 자, 이거 그럼 숫자로 얼마일까? 자, 보면 여기는 1단위죠. 1단위가 5, 10, 11, 12죠. 그죠? 12가 있죠. 그죠? 12가 있고. 여기는 20단위죠. 20단위가 올라가니까 20단위가 5개 있잖아요. 20단위가 지금 5개 있으니까 얼마죠? 20단위가 5개 있으니까 2, 50, 100이죠. 100. 여기가 이제 100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20단위가 20개 있으면 또 한 단위 올라가죠. 그러면 여기는 단위가 400이에요. 그죠? 여기는 단위가 400이겠죠. 400이 2개가 있죠. 지금 400이 2개가 있죠. 그러면 800이죠. 그러면 요 숫자는, 자, 그러면 요 숫자는 얼마를 나타내느냐? 그럼 이걸 다 더해보면 800하고 100하고 10이니까 912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마야인들이 숫자를 표기를 했어요. 그 마야의 문자들 보면 이런 숫자 표시들이 간혹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숫자로 표시해 놓은 것들이 있죠. 그죠?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 이런 게 다 숫자 표시하는 거예요. 몇 년 몇 월에 어느 하늘 어디에서 뭐가 나타났다. 뭐 이런 식으로 다 표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야인들은 이 예술성에 있어서도 놀라워요. 특히 돌 조각술에 있어서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이거는 발렌케에서 나왔던 건가 그런데요. 버남팍인가? 그 마야의 또 다른 하나의 유적지인데 거기서 나왔던 유적인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정교함이나 조화로움이나 이런 것들 보면 이 마야인들이 얼마나 예술적인 재능이 있었던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마야 문명은 여러분들 막 스페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원주민 문명들 미개하다, 야만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 마야 문명을 보면 정말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수천 권의 책을 써서 하늘의 모습을 관측해서 그 수천 권의 책을 썼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그 천문학에 있어서 365.24 이런 걸 정확하게 알고서 계산했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수학에서 20진법을 탁탁 사용했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예술적으로도 이렇게 뛰어났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야만인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자, 그랬던 오늘날의 마야인들은 지금 보면 한 600만의 마야 문명의 후손들이 주로 이제 구아테말라에 한 450만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아테말라는 사실 전체 인구의 뭐 60%, 뭐 많게는 60%한 5, 60%, 50% 이상이 사실은 마야 후손들이에요. 그 지금도 실제로 저 구아테말라 시골 저 안쪽으로 가면 전부 다 그 옛날 마야의 복장들 다 입고 다니고 있고요. 정말 구아테말라는 마야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마야의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나라죠. 그다음에 멕시코에도 남부에 멕시코 가면 멕시코가 이렇게 있으면 멕시코 남쪽에 가면 주로 남쪽에 그죠? 치아파스하고 유카탄 이쪽은 마야 후손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죠. 치아파스 주 같은 데는 뭐 아마 한 50%가 넘을 겁니다. 마야 원주민 후손들이 그 마야는 여러 부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부족은 뭐 키체족이라고 한 230만 명 되는 데도 있고 가장 적은 거는 라칸돈족이라고 한 560명 정도가 있는 게 있는데 이 라칸돈족은 하얀 옷을 입고 있거든요. 마야 옷들이 화려해요. 막 술을 놔서 여러 가지 막 온갖 색들로 이렇게 저 술을 놔서 화려한 옷들을 많이 입고 다니는데 이 라칸돈족들은 보면은 그냥 하얀 천 하나만 입고 다니거든요. 그게 이제 특징인데 이 라칸돈족은 뭐 숫자가 한 560명밖에 안 되니까 정말 뭐 그 소수의 그런 부족이고 이 라칸돈족은 우리나라 TV에도 제법 많이 소개가 됐어요. 그 뭐 예전에 그 병만족들이 이 라칸돈족 부족에 들어가서 같이 생활하면서 그런 그 TV에 프로그램도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지금 사라져가는 그런 부족이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서 그 우리 TV에도 소개된 적이 있는 그런 문명입니다. 자, 오늘은 마야 문명에 대해서 소개했는데요. 이 마야 문명은 이 중남미 우리 저 흔히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하고 나서 문명 원주민 문명을 야만인이다 원주민들을 막 이렇게 흔히 그 취급을 하기 했었는데요. 이 마야 문명을 보면 절대로 우리가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다. 마야 문명은 정말 수천 권의 책을 쓰고 천문학에 있어서도 놀라운 그런 재능을 보였고 그 다음에 수학에 있어서도 발달했었고 그 다음에 조각이나 돌조각술, 예술성 이런 것들도 굉장히 뛰어났던 그런 문명이 마야인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